했었는데요. 이제 17년. 일사단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젊은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일사단, 7사단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북괴군이 어디로 저대로 정통으로 밀고내라느냐, 바로 이쪽으로 밀고내랐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할 말이 많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육사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육사단장 29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 다음 8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들이 어떻게 했느냐, 7사단이 뚫려서 확 밀고 내려오니까 전부 다 있는 병력 긁어 모아서 이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저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병덕 총참모장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용어는 작전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무조건 각. 1950년 전쟁이 터지고 나는 그 다음날 26일 날 이승만 박사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최병덕 장군한테 어이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고 좀 군 원로들 좀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충고 좀 받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탱크를 북괴군은 무려 242대나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밀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2.36인치의 바투카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줬어요. 왜? 전차는 안 줬지만 혹시 전차를 가지고 적이 접근해 와서 공격을 해오면 방어하라고 방어 무기로 2.36인치 대전차 화기인 바투카포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썼을까요?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격전지인 소련의 쿠르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에 독일군이 2,700여 대의 전차 장갑대를 추격했습니다. 소련군은 3,300대, 정확하게 3,307대를 추격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3,300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했던 전차의 10배가 넘는 숫자죠. 우리나라 이렇게 교활지입니까? 이렇게 교활지는 전차가 길로 갈 필요가 없죠.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그렇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중부전선의 전형적인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전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없어요. 그렇겠죠? 전차가 올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 않아서 됐어요. 우리가 좀 더 군인, 그 당시에 군 지도부가 좀 더 속된 말로 밥 먹고 내가 어떻게 전투할까 하고 조금만 고민했으면 저놈들이 만일에 공격이 온다면 내가 여기다가 병력을 배치시켜서 막으면 되겠다 하고 고민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7사단은 거의 첫날 부대가 괴멸되어 버렸어요. 뭐 방어 같은 방어도 못하고. 근데 바로 그 옆에 춘천에 있던 제6사단장은 똑같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29살. 그분은 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육군본부에서 경계령을 해제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니다. 지금 경계 해제할 게 아니다. 그거 시켜냈어요. 그분이 춘천에서 북괴군을 약 2일, 3일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목숨 보존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전차 앞에는 못 들어요. 워낙 앞에는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차 뒤나 엔진 부분 이쪽을 공격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어하려고 준비했으면 전차가 앞에서 쏘아야 필요 없으니까 지나갈 때 뒤에서 쐈으면 작게 부실 수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그 당시 지역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전차가 산에 갈 수도 없어요. 길밖에 없어요. 그 길.
그 길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전차 오니까 앞에만 보고 바로 뒤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제가 아까 군 지도부가 무능했다고 크게 엑스표를 치니까 바로 이런 것들, 전쟁에 대한 준비를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 배닌이라고 아십니까? 배닌 들어는 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와, 이걸 어떻게 들어보시지? 와, 대단하시네. 저도 사실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처음 봤어요. 이런 나라가 있는지. 나라입니다, 나라. 아, 아프리카. 네. 베냉이요, 베냉이라고 베냉. 베냉. 네. 표준어로 돼 있다고. 네. 제가 잘못 썼습니까? 보통 한국에서 베냉이라고. 베냉이. 아, 그래요? 아, 그럼 알고 계셨습니까? 예. 와, 대단하신 분들. 프랑스어 쓰는 게 네. 그냥 아무튼 이게 아프리카에 나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진 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전투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준 국가입니다. 16개국. 왜 아까 그 말씀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미국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미군 중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 중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베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그런 국가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국가에 미군들이 보내주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발표했어요. 전투했어요. 1950년 7월 북괴군은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하고 한강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한강에서 또 우리가 좀 저쪽으로 방어를 했죠. 한강에서 주춤하다가 결국은 한강을 도와줘서 물밀듯이 대전으로 맨 처음에 일본에 있던 미 24사단이 먼저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안위의 오산 일대에서 일단은 21년대 1개 대대가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 온 미군들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박살낸 문제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북한군은 우리 코 큰 거 보고 바로 뒤로 도망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왠가 속된 말로 박살났습니다. 북한군. 미군들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실 북괴군들도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코 큰 사람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이렇게 전투를 잘해? 얘들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미군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간에 일개 대대로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괴군을 막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연대가 천안 위에 있는 평택에 있다가 사단이 제대로 붙은 곳이 어디냐? 바로 대전에서 제대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제를 시켰습니다. 물론 미군들 병사들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한국에서 전임 나왔다고 해서 갔는데 와서 보니 이거 뭐 전투가 다 처음 해본 전투, 이건 거의 참전 군대 다 처음 해본 전투인데 이건 뭐 이렇게 격렬할 수가 없어. 사범대에서 포탄을 때려주고 총알이 나가고 많은 미군들이 이 대전 진부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알려지지 않은 야사를 보면 그 당시에 대전 시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쓰러져 죽은 미군들을 많이 치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북괴군은 여기서 대전에서 그러나 북괴군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냥 물밀듯이 가서 빨리 가서 여기서 끝 전쟁 통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군이라는 부대가 나타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춘천 쪽으로 지향하던 북괴군들은 더 늦었습니다. 왜?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사단에서 방어를 하도 잘했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점차 북괴군 김일성이 의도하던 대로 전쟁이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뭐 미군이 너무 빨리 왔어요.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그래서 아무튼 대전에서 미군이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군도 선전했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국군도 충북 음성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로 그냥 옆집
놀러 가듯이 술렁술렁 내려오는 북해군을 포착하고 약 1개 연대를 여기서 경멸시켜버리는 그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북해군의 진격 속도를 늦춰갔던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시 지도권을 놓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겠죠. 지도 잘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24사단의 미 24사단의 방어를 뚫고 북해군의 주력 부대는 바로 대구를 코앞에 있는 곳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또 일부 부대는 국군의 제안을 계속 받았지만 내려왔습니다. 또 일부 부대는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우회를 왔었어요. 그래서 8월달 초에 이렇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선이 이때부터 처절한 낙동강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전투 때 배치된 국군의 부대입니다. 요거 다 이해하시겠죠?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여기에 막대기가 3개 있는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연대라는 것은 부대가 약 2,000명 수준의 병력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대가 3개 모여서 만들어진 부대가 이렇게 X자 있죠? X자 2개 있는 것.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10,000명에서 12,000명입니다. 이거 3개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 사단에는 포병이 있죠. 그 다음에 사단에는 이런 부대 외에도 사단을 지원하는 전차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부대도 있고, 보호 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단은 10,000명에서 12,000명입니다. 이때 낙동강 전선의 구성을 보면 먼저 맨 남쪽에 마산 쪽에 있는 미 25사단, 그 위에 미 24사단, 그 다음에 그 위에 미 1 기병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우리 한국군 1사단, 한국군 6사단, 8사단, 수도단, 3사단이 있었죠. 이때 북해군의 주력 공격은 여기 외관과 이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다 보니까 전차도 보내기도 어렵고, 병력들이 산 타고 올라가 내려가니 전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기는 평야지대였죠. 전차도 투입할 수 있고 병력을 마음대로 이쪽 저쪽 편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도 그래서 이쪽에 배치했던 거고, 북해군의 공격도 이쪽으로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북해군도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어요. 도저히 더 이상 뚫고 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국군이 밀려서 맨 처음에는 최초 방어선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밀려가지고. 포항 올 때마다 아쉽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해병대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포항에 근무했는데요. 뭐가 제일 아쉽냐면 그 포화 속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배경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학도병이죠. 학도병. 포항에서 학도병들이 북해군들이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펜 대신 총을 들고 나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게 있어요. 애들이라 좀 죄송한데 쏠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 그 당시에 M1 소총이 무게가 4.9kg예요. M1 소총 길이가 101cm.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 M1 소총.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성인도 아닌 학생들 들고 전장에 나갔어요. 제대로 쏠 수 있는 훈련이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가서 전투에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나요. 도대체 어른들은 뭐예요? 자, 9월에
북괴군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김일성이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안 그러면 뭐가 있다거나 다 통살시켜버리겠어 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뭐 9월 15일 날 부산에서 한반도 적합통일 달성이라는 기념식을 하겠다고 9월 초에 어마어마한 북괴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나라를 구해줄 영웅이 한 명 등장했죠.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6월 25일 날 터지자 4일 후인 6월 29일 날 수원비행장에 비행기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갔습니다. 그 한강 방어선에 가서 탁 서울의 진주에 있는 북괴군을 보고 저놈들을 내가 다시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한 게 이미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총참모장인 최병택 장군한테 어이 장군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젊은 치고 좋구만. 어떻게 지킬 거야? 예! 정신은 평양에서 저녁에는 신라선을 먹겠습니다. 하고 떠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한테 대통령님 이 친구 빨리 자르십시오. 이 친구 있으면 한국은 전쟁 못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최병택 장군을 보직해임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병택 장군이 보직해임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앞에 엎드려 있는 척 병사한테 물어보죠. 기관 여기 왜 있어? 너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있고 상관이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까지 절대 이 자리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를 듣고 여자들한테 뭐라 생각하냐? 이 부대는 지휘부는 이상한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병사들은 생각이 제대로 바뀌는 것 같구나. 이 군대는 제대로 지원해주면은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말이 메가더 장군을 하여금 이 군대는 나라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신념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다음 서울을 탈환해서 중요한 건 북괴군의 허리를 끊습니다. 무슨 허리? 보급의 보급선의 허리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북괴군은 여기서 전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실질적으로 메가더 장군의 직책이 뭐냐? 유엔군 사령관이면서 그 전에는 일본에서 미군의 극동군 사령관이었어요. 실제로 그거 아세요?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룻밤도 자지 않았어요. 6.25 전쟁과 정보에서 잤냐? 진짜 숙소가 있는 도쿄에서 잤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왔죠. 그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전투를 수행하는 미군의 총사령관은 누구였냐?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은 메가더 장군은 반대로 우리나라 밖에서 자본 적이 별로 없죠. 갈 일이 없죠. 전쟁이나 전쟁 지휘에. 그래서 이후에 상륙한 부대가 이렇게 이 정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미 8군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북괴군을 버티지 못하고 일부는 지리산으로 가서 지리산 빨갱이가 빨치산이 되고 일부는 백두대간을 이용해서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38선을 넘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넘어가! 그래서 10월 1일부로 38선을 넘어서 계속 북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죠. 10월 달에 우리 군은 열심히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압록강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국군 육사단의 일부 부대는 압록강까지 도달해서 압록강에 수통에 압록강물을 떠서 대통령님께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미군은 이게 미 8군입니다. 미 8군의 서쪽은 미 1군단과 9군단, 동쪽에는 국군 제2군단,
그 다음에 함흥 쪽에 미 제1 해군사단과 미 제7 보병사단, 그 다음에 제3 보병사단들이 이 근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 10군단에 우리 한국군 제1군단이 배속이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은 군단장인데 우리 한국 군단장이 미국 군단에 배속이 된 거예요. 밑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때 우리는 미군들이 전부 다 작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오자마자 맨 먼저 우리 한국군에게 보는 게 뭐냐? 고문관이었습니다. 고문관.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고문관 했잖아요. 네. 고문관. 왜 고문관이 뭡니까? 꼴통이요. 제일 첫 번째 말귀를 못 알아. 말귀. 왜 미군이 왔으니까 말귀를 알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 그리고 하는 짓이 군인 같지 않아. 지금 뭐 우리는 빳빳이 앞에 상관이 있으면 그냥 나무 목대기처럼 빳빳이 서가지고 생각해보자 해야 되는데 미군들은 가가지고 상관하고 이 대화를 이 정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관하고 감히 대화하다니. 상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 고문관이 그렇게 빠진대. 말기도 몰아듣고 천하의 기가 빠진 놈들. 그냥 묵뚱한 놈들. 이런 식으로 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 군이 그나마 그 정도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문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 미군 대령이 있었어요. 연대에는 미군 중령이고 대대에는 미군 소령이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어디로 했냐? 공관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안타깝죠. 근데 사실 삼치고 생각해 보세요. 29살 사람 10,000명이 있는 부대를 어떻게 지휘를 해요? 정말 부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저도 그 능력을 갖춘 게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이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간부들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대에 대해서 이 정도 부대는 이렇게 지휘해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를 마친 게 40대 중반입니다. 미군들은 그런 체제를 밟았죠. 그래서 이런 부대를 지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군에 와서 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군단장인데 우리 한국 군단이 미군에 배속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등장. 이 미국이 내 등장하면 우리 원자폭탄 떨어뜨려 버리겠어? 하고 협박을 했는데 중국이 대단해. 드디어 우리나라의 이 신성한 땅에 떼국놈들이 그 더러운 발을 듣기 시작. 그래서 10월 달에 잘못 옮겨진 것 같습니다. 버전이 이게 아닌데. 10월 달에 먼저 중공군이 1차 공격을 10월 말 그게 중공군 1차 공격. 근데 중공군이 쫙 내려온 게 아니고 살짝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의 위기에 조국을 구해준 메가더 장군이었지만 이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판단력은 이미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치우쳤어요. 전방에서 그렇게 중공군 포로를 잡았다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은 어떤 보고만 봤냐면 밑에 참모로부터 중공군 몇 명 왔습니다 하는 보고만 받았어요. 그 몇 명 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아닌 다른 중공군이 많이 있습니다는 보고가 들어가면 메가더가 화를 내면서 뭐 이리 형편없는 장군가 있어요. 최저 상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중공군 별로 안 됩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군 그렇지 그럼 그렇지 훌륭하구만. 그래 계속 공격해.
1차로 여기서 실험원에 한번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주춤을 했는데 외가드 장군이 빨리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그러다가 드디어 화산이 나고 2차 중공군 공세 11월 말 이때는 중공군이 왕만 본 게 아니고 오늘 정말 교관으로서 참 끝장 모습을 다 보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는 중공군이 발만 들인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칠사단장 하면서 초반 6.25 전쟁 초반에 칠사단이 거의 해체되다 했던 사단장이 이때는 다시 또 뭐 했냐 군단장 됐어요. 여기 이 군단장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이 부럽습니다. 부대가 간 곳마다 패배를 하고 해체가 됐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 거의 잘 싸워봐. 그리고 없어져버렸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부대도 거의 와야 됐어요. 2군단 해체됐습니다. 군단장 나중에 보니까 서울 어디선가 있거든요. 왜 그랬냐? 중공군 인해전술. 상식적으로 전투 대응을 갖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개떼처럼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요. 바닷가의 개처럼. 야, 12월에 우리 군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근데 저 함흥 쪽으로 공격하던 중공군 제9병단은 툭 막히게 됩니다. 어디서 막힌지 아세요? 장진우. 문제도 이렇게 연구하셨습니다. 충남 철수적 사진. 흥명철수 이전에 장진우. 장진호라는 곳에서 미 제1 해병사단한테 중공군 9병단이 박살나게 됩니다. 신속하게 이 부대가 이 미군들을 휩쓸어버리고 이렇게 와서 같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박살나게 됩니다. 이때 또 너무 안타까운 정말 이상이 안 돼. 제가 왜 가입표를 쳤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한테 답변할 수 있는 사건이죠.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전쟁에 와서 전방에 드는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나가 죽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뭐하냐? 중공군이 취임하자 병력을 안정적으로 모집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민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그 국민방위군의 단장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군대에 총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 단장. 그 사람을 사령관으로 그 밑에 구성을 해서 약 50만 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17살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제2국민병으로 지정을 하고 이 중에서 실제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으로 쓰기 위해서 50만 명을 모집해서 이 국민들을 먹고 재워서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중공군이 거의 38선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 병력들을 이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남쪽에 그나마 좀 더 안전한 부산 쪽으로 보내려고 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다 돈 좋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또 채울 거. 이 사람들, 이 순박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심지어는 밤에 겨울인데 밤에도 제대로 변변하게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도로 크지도 않았어요.
도로. 근데 그 도로는 전부 다 뭐가 다니고 있었냐? 현역 군인들 포탄 실현하려야 되고 쌀 실현하려야 되고.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전부 어디로 갔냐? 산골짜기 갔어.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말했어요. 내려가면서 가장 좋게 평가한 사람이 내려가면서 10,000명이 굶어 죽거나 어려 죽었다. 근데 실제로 기록도 없으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약 20%에 달하죠. 50만 명 중에서 20%는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건장한 청장년 50만 명 중에 20%인 10만 명 정도가 그때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했다. 왜 그러냐? 이 지휘부로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갈취했어요. 전부 다 빼돌렸어요. 죄송합니다. 단수 빠지죠. 이거 보면서 울분이 터지는. 그 당시에 그 돈을 뺏은 주동자가 부단장이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이 돈 쓴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돈이 아니고 저 사람이 돈 쓰는 것처럼 내가 물점점 저 사람 돈 쓰는 것을 썼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떼었어요. 나중에 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누가 지금 모함을 하고 말했어. 누가 나 빨갱이 새끼들이 또 이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놓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재판에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총사령관은 무죄. 그 다음에 돈 그렇게 빼돌린 부사령관은 징역 2년 반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 다시 재판했어요.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집행해서 청산시켰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빼돌린 그 많은 돈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막 조사하려는데 사형시켜버린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저는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 통탄을 구하게 됐어요. 정말